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그 개인 파산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역할이죠.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의 유튜브 기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956년생 남성분의 실제 사례인데요. 이걸 통해서 복잡한 개인 파산 절차, 특히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분 사연을 들어보면요. 정말 파란만장해요. 89년부터 백화점 유통업으로 시작해서 부동산 컨설팅까지 여러 사업에 손을 대셨는데 네, 근데 잘 안 풀리셨죠? 맞아요. 친구한테 빌려준 당좌수표. 이게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예전엔 사업자금 거래에 썼던 거잖아요. 이게 부도가 나버리고. 아, 당좌수표 부도면 정말 큰일이죠. 그렇죠. 본인 사업도 어려워지고 심지어 사고로 다리랑 허리를 크게 다치시는 일까지 겹쳤다고 해요. 네, 맞아요. 게다가 그 부동산 프로젝트 실패한 다음에는 거의 10년 동안 소송에 시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이나요? 와. 네, 소송 대용만 해도 1,200만 원이 넘었다고 하고요. 현재는 택시기사로 일하시다가 건강 문제 때문에 잠시 쉬고 계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 채무가 쌓일 수밖에 없었겠다 싶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분 재산 상태를 좀 보면 그 면제 재산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최소한 보호해주는 주거보증금. 네네, 그거 중요하죠. 그거 2천만 원 빼고는 사실상 남은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셨네요. 네, 예전에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긴 했는데 이미 다 처분했고 중랑구의 임야 지분, 그러니까 산 땅의 아주 작은 일부죠. 120 지분이 있는데 120이면 정말 작네요. 그렇죠. 전체가 3평 남짓한 땅에 120이니까 사실상 가치가 거의 없어서 경매도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럼 환가, 그러니까 돈으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오래된 차 2대 있는데 이것도 거의 폐차 직전이고요. 총 채무는 금융권 빚이랑 개인 빚 합쳐서 약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네.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상황만 보면 사실 파산 말고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상황에서도요? 네. 첫 번째는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의 이의였어요. 근데 그 대상이 뭐냐면 바로 그 가치 없는 중랑구 임야 지분에 대한 거였어요. 잠깐만요. 그 가치도 거의 없다는 땅 지분에 왜 공공기관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혹시 저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건가요? 파산 관제인,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님의 시각에서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실익이 없다. 네. 땅 지분 가치가 워낙 작고 3평에 120이면 0.15평 정도잖아요. 이걸 팔려고 경매를 하면 그 비용이 더 들 거라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기관 내부의 그냥 형식적인 절차거나 아니면 혹시 모를 가능성, 아주 희박하지만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보험성으로 이의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일단 뭐라도 해보는군요. 맞습니다.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럼 두 번째 이의는 뭐였나요? 두 번째는 개인 채권자의 이해인데요. 이분은 과거에 채무자랑 소송에서 이겼던 분이에요. 근데 주장이 뭐냐면 약 6, 7년 전에 다른 경매 절차가 있었는데 거기서 채무자가 잉여금, 그러니까 남은 돈을 한 53만 원 정도 받아서 숨겼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53만 원이요. 그것도 6, 7년 전 일인데 그걸 지금 와서 밝혀내는 게 가능할까요? 찾을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금액 자체도 사실 생활비 같은 걸로 충분히 다 쓰셨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53만 원이면. 네, 물론 파산관제인이 조사는 하겠지만 그걸 지금 와서 은닉재산이라고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막연하거나 때로는 약간 감정 섞인 이해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은 심정이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파산 절차에서 흔히 보이는 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예요. 채권자는 제한된 정보 안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채무자는 또 자기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요. 그래서 역할이 중요하군요. 파산관제인의 역할이. 네, 그렇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단순히 서류상 명의 확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거래 내역 조사에 아주 큰 비중을 둡니다. 금융거래 내역이라면
그 통장 거래 기록 같은 거 말씀이시죠? 그거 얼마나 자세히 보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최근 1년치를 기본으로 보는데요. 만약에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예를 들어 거액의 보증금이 오갔다거나 뭐 고가 자산을 파는 적이 있다거나 하면 아,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심지어 그 이상까지도 기간을 확대해서 과거 자금 흐름을 정말 샅샅이 추적합니다. 와, 그렇게까지요? 네.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재산이나 아니면 특정 채권자한테만 몰래 돈을 갚는 행위, 이걸 편파 변제라고 하거든요. 이런 흔적을 바로 이 금융기록에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결국 서류 너머에 있는 진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군요. 오늘 이 한 분의 개인 파산 사례를 통해서 채무자가 겪는 힘겨운 과정, 그리고 채권자 이의 제기의 실제 모습, 또 조사의 초점이 왜 결국 금융기록으로 향하게 되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사례가 파산 절차 이면에 있는 그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채권자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고, 법원은 또 파산 관제인을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과정인 거죠. 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재정 상태를 평가할 때요, 특히 오래전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또 공정한 판단일까 하는 점입니다. 이 균형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